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책은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만 소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엄마는 어디에 작가 이동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가 이 북콘서트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 책 저자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듣고 싶다 요청하셔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이때까지는 어려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저는 사실 엄마는 어디에 동화를 쓰셨다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어렵겠다. 국문과 교수님이 쓰셨으면 어렵겠다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제가 진짜 한 1시간 반 만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책을 순식간에 읽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이 동화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4차 산업과 대안의 사회라는 책을 쓰다가 네. 거기에 이제 한 논문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제 1살 미만의 새끼 연어에 이제 바다 탄소가 네. 40%, 네. 또 바다 질소가 31% 있다는 그 구절이 저한테 이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탄소와 바다 질소가 있다는 것은 이제 연어가 이제 가을에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어의 뭐 산 연어건 죽은 연어건 그것을 뭐 동물들이 먹고 또 물속의 미생물들이 먹겠죠. 그러고 이제 동물들이 또 배설한 것은 또 미생물들이 땅 속에서 분해하고 그건 다시 이제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숲들의 나뭇잎에도 바다 질소 같은 것이 발견이 되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착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봄이 되면 새끼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새끼 연어들이 거기에 있는 이제 플랑크톤 같은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플랑크톤은 이미 엄마의 그 몸을 먹고 자란 플랑크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가 이 새끼 연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부분이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혼자서 태어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협력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 우리 엄마가 죽었어도 그 엄마의 몸이 사실은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세상에 근데 그 이야기가 그 한 문장이 동화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연어 삼남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교수님 사실은 교수님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주인공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리는 뭐 저희 어머니도 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죠. 어머니들 특히 상당한 어떤 고생, 고통 속에서도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이제 쏟는 그런 어머니가 바로 이제 아리 유형일 것 같고요. 마루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뭐 이렇게 평범하게 자랐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정의란 걸 배우고 또 용기란 걸 배우면서 그런 것을 실현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평범한 그러나 자기의 어떤 불의를 보며 저항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유형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든이 가장 이제 뭐랄까 애틋한 마음이 가는 인물이죠. 막내고 여러 가지 이제 가장 늦게 태어났고 가장 이제 약하고 그렇지만 누구보다 다감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결국 이든이 가장 세 형제 중에 먼저 죽죠. 그런 어떤 세 가지로 이제 인물 성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는 신라 왕비를 비롯해서 이제 여성들에 관한 명사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란 뜻을 담고 있는 뜻이고 아리라는 네네 마루는 뭐 우리 알다시피 산마루 이런 듯이 네. 우두머리 뭐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되는 낱말이고 이든은 이제 이든 여성, 이든 여자 그러면 선녀의 순서 우리말이에요. 이든이 선녀예요. 그렇군요. 네. 아리, 마루, 이든, 연어 삼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찾아서 떠난 멀고 험한 여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학교 폭력을 이겨내는 지혜가 담긴 생태, 교육, 철학 동화다 이렇게 출판사에선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주제가 있어요. 진짜
엄마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살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눈 속에 너가 있고 너의 눈 속에 내가 있다. 그런 관계에 대한 지혜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어른들도 마음은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 동화로서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 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다, 이런 호소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교폭력에 대한 지혜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작가님 들려주시죠. 우선 눈부처를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눈부처라는 것은 원래 16세기 정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네. 이렇게 똑바로 마주보면 이제 상대방 눈동자에 내가 보입니다. 그걸 네. 보는 순간 이제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있겠다고 네. 생각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와 남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렇게 때리러 갔는데 눈부처를 보면 못 때리게 됩니다. 맞죠. 제 눈 속에 그렇죠. 나의 모습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의 어떤 선함, 나의 안에 어떤 붓다다움이나 예수다움,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기독교도들은 눈예수라고 칭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서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학교 폭력이란 것을 보면은 가해자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도 치유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뭐 소송 방식까지 막 가면 소송에서 이긴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자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졌으면은.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억울함으로 그것이 아주 클 때까지 상처로 이제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이제 눈무철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여태까지는 어떤 존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제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기성 박테리아와 현기성 박테리아가 가득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이제 호기성 박테리아 뭐 4억 마리가 있다면 2억 마리로, 2억 마리가 1억 마리 이렇게 줄어들고, 거꾸로 현기성 박테리아 1억 마리가 2억 마리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대기가 변하고, 변한 대기를 동시에 박상민 선생도 마실 거고, 또 이 앞에 학생들이 있던 학생들도 마시고, 또 마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변하죠.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에 취한 몸이 되고, 또 알코올에 취한 몸이 알코올 측정기에 그 알코올 도수가 나오도록 자기가 알코올이 있는 숨을 토해내듯이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생성하는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비잉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들, 또 모든 생명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조건과 원인과 또 결과로 작동하면서 서로를 생성하는 어떤 interdependent becoming, 서로 어떤 그 조건과 원인으로 작동하는 생성자라고 봐요. 인과적 생성자 아니면 연기적 생성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냥 던진 말이 상대방한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그냥 너 아프지?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죽음에 이르려던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부처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어떤 자기의 어떤 진심을 토해내는 어떤 그런 자리들을 계속 갖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학교를 못 다니고 떠나고, 또 저희가 통계를 보면 이래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관계에 두려움이 많고, 또 폭력의 피해자가 돼도 내가 그들에게 저항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그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또 가해자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보면 그냥 내 아이의 그런 지금 현재의 처벌만 면할 수 있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젊은 부모님들이 방송 많이 보시는데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께 아이들 키울 때 혹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라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들다 그럴 때 너 그거 이렇게 극복할 수 있어 이러면 그것은 진짜 꼰대 말이죠. 너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봐요. 캐나다에서도 이제
된 그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실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와서 네.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으러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했더니 아이들이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 한 교실에 비해서 폭력이나 이지매가 90%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이 모든 이제 인간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적인 생성자고 또 우리가 눈부처를 바라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매개가 되냐 이거예요. 네. 공감이 매개가 될 때는 초등학교 교실, 이게 공감의 뿌리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감의 뿌리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아이들이 공감력이 향상되고 그 공감력에 의해서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네.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심지어는 연대하게 되죠. 그 교실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제시라는 아주 그 반에서 연약한 여학생이었는데 네. 그 반에서 가장 강한 남학생이 다른 애 모자를 뺏었을 때 어. 그 아이한테 가서 모자 돌려줘 이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는 놀라운 사건인데 뭐냐면은 용기, 정의에 대한 용기란 것도 실은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 제시가 그렇게 약한 여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자 빼앗긴 아이의 마음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그 가장 반에서 힘이 센 아이한테 가서 모자 돌려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백기환 선생님이라든지 수경 선생님이라든지 수경 스님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경 스님도 그냥 여강선원 같은 데서 그냥 물고기 죽은 것만 생각해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고 백기환 선생님만 해도 그냥 유행가 한 소절 부르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력 키워준 게 좋다. 그 공감의 뿌리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권력이 개입될 때가 문제죠. 그 관계 속에. 권력이 개입되면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는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정함이나 정의라든가 이런 것과 거리가 있게 되죠. 권력이 이긴 자들이, 권력이 강한 자들이 오히려 옳은 것으로 판명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실제 부조리고 불인 거죠.